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신세계가 기존 이마트 부지로의 확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의 유스케어 문화관 부지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시도로 편입 등이 걸림돌이 되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김광진 광주문화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시민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신 문제인데요. 이 신세계의 백화점 확장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초 계획,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던 거는 지금 이마트 부지에다가 새롭게 백화점을 짓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이마트 부지는 그대로 두고 현재 백화점에서 옆에 있는 유스케어 부지 그 부지에 백화점을 확장해서 짓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어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은 "당초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오래전으로 보면 "원래의 원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013 년에 처음 그 계획을 할 때도 유스케어 부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실은 민선 8기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의 확장안을 신세계가 고민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도 유스케어의 문화관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땅을 가지고 있는 금호와의 협상이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잘 안 되면서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본인 소유의 땅인 이마트에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던 것인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금호와 신세계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합의점을 찾아서 장기적으로는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여되는 이제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신세계로서도 큰 길가에 메인 길에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금호로서도 금호 터미널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2013년 아주 오래전부터 신세계가 생각했었는데 그 유스케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와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 기회에 어떤 서로 간에 이제 물밑에서 좀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백화점과 버스 터미널 연계 모델은 서울 강남 종합터미널 센트럴시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버스터미널 자체가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터미널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버스터미널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았는데요. 대략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음. 그럼? 저희가 이제 신세계와 금호 간의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계획까지도 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과 관련해서는 터미널 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스케어의 터미널 부지는 건드리지 않는 범주이고요. 이미 지금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유스케어의 문화관이라고 하는 상업 공간을 위로 증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의 구성 요소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현재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 터미널을 만들 때는 하루에 광주 터미널이 45,000분 정도가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신규로 그래도 예산 투여해서 만드니까 2배 정도는 키우자라고 해서 일일 9만 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터미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뭐 서울을 가거나 교통편이라고 하는 게 다양해져서 뭐 기차로 가시거나 비행기로 가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그래서 9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지금 하루 8,700명 정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터미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 예. 주셨습니다만 자, 일단 터미널 시설이 이제 터미널만 이용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제 뭐 기존의 이마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다르게 이제 원래부터 준비했었다고 하는 이번 그 유스케어 문화관을 활용했다 하고 하겠다고 하는 안, 이 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이나 뭐 도로가 줄어들거나 지난번 이제 이마트 부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60번 길이라고 하는 도로를 폐쇄하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었는데 지금의 문화관에 증축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인제 큰 길가에 바로 인접해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쪼끔 더 원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신세계 자체가
저희는 투자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잘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뭐 걱정 아닌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음.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시민단체 또 중소상인들, 신세계 측, 그다음에 광주시 얼마나 지난하게 싸웠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행정의 소요들이 있었는가를 따지면 이거 굉장한 행정력 낭비인데, 왜 지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논의되지 못했을까, 행정력 낭비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음. 저는 근데 이런 문제를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주시정에서 이런 걸 행정력 낭비라고 말한다면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겠죠. 저희 작은 개인 집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관련한 상임이나 소위나 뭐 회의들은 여러 차례 열어서 하는 것이고요.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산단에 공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난한 회의들을 엽니다. 근데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 민간 투자인 것인데 이 정도 회의는 여러 차례라도 열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보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려고 하는 공간을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어떤 분들이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투자해 주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 불편의 해소라든지 시민의 편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안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좋은 길로 쪼끔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시민들께는 더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뭐 일단 계획은 변경이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전 계획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중에 예.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문제입니다. 뭐 지난 뭐 이마트 자리에다가 새로 짓겠다라고 할 당시부터 광주 신세계와 또 금호월드 상인들 간에, 또 뭐 이렇게 지역 중소상인들 간의 어떤 협의체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부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 문제, 이 우려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음. 3자 협의체 어떻게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삼자 협의체의 주체로서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금호월드와 신세계와 광주시가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도로 편입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호월드가 중심이 돼서 삼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도 일정 정도의 합의는 거의 이루었던 상태이기도 했고요. 근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60번 길에 대한 도로 편입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호월드가 직접적인 인제 당사자는 아니게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근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한 논의들은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법상으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고 하면 상권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에 지역 협력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서부시장과 양동시장을 비롯해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의견서를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뭐 그게 3자 협의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생 협의체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논의는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또 뭐 인제 부지 변경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변경이 되고 나니까 '그럼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스케어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유스케어는 1층 전체가 공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을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거 왜 갑자기 그동안 공용 시설로 유지됐던 것들을 상업 공간으로 용도 변경을 해 주느냐." 이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지금 음. 광주시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날 시민들께 인제 말씀드렸을 때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는 특정 공간을 인제 유스케어가 전체로 보면 3만 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의 일부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분할해서 상업 공간으로 재변경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이고요. 지금 유스케어나 신세계백화점을 가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
신세계백화점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의 관리구역 안에 되어 있고 유스케어 문화관에 있는 1층 공간도 사실상 상업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버스 터미널의 부대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화관에 있는 시설에서 지금 백화점은 한 9층 정도의 건물이고 유스케어는 4층 정도의 공간 높이기 때문에 그걸 한 9층 정도로 높이는 것 이까지의 확장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뭐 특혜가 발생하거나 1층 공간의 용도 변경이 기존과 다르게 과도하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 이거 뭐 처음에 백화점 새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질 텐데 뭐 지하도로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부지는 변경이 됐지만 여전히 인근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과 이전에 더해서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교통 영향 평가 분석이나 대책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사업 부지가 인접하긴 합니다만 이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긴 할 겁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새로 거치냐 인제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좀 용어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기존 이마트 부지 했던 것은 교통 영향성 평가까지는 가지 않았고 교통성 평가라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이전의 단계까지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인제 사전 교통성 검토를 거치고 이후에 교통 영향 평가까지 인제 이루어질 거로는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하 터널을 파서 교통량을 쪼끔 더 확대한다거나 하는 고민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추후에 교통 평가까지를 거쳐서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어느 쪽으로 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공공 기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광주시는 예전에는 단일 허가만을 가지고 교통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광주시는 이번에 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 건너편에 보면 전일방 부지도 개발이 되고 또 아이파크도 개발이 되고 또 광천동에 재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광천동 사거리의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종합 분석을 해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광주시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통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부시장님 그 전일방 부지도 인제 개발이 된다 이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부지 말고 사실은 인제 전방 일심방직 부지와 관련된 개발 관련 협상이 먼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이 됐던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이 확정이 됐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음. 주시죠. 지금 전일방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장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꿔줬을 때 토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에서 60%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토지 가치의 상승분은 1조 83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고요. 근데 이 금액에서 54.45% 그래서 총 5,899억 원을 저희가 공공기여로 확보를 했는데 그냥 54%를 일괄로 계산하지 않고 그 업체가 이익을 얻기 위한 곳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거죠. 그런 곳은 60%를 부여하고요. 또 공원 시설이나 학교 부지 이런 것은 40%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나 호텔처럼 광주시의 요구로 들어오는 것은 40에서 45% 이렇게 구간별로 재조정을 해서 전체 54.45%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공공기여금을 확보했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예. 마지막으로 그 전일방 부지에 이제 들어올 그 더현대 복합 쇼핑몰 앞으로 일정 또 언제쯤 이제 시민분들이 만나볼 수 있을지 그거 좀 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일방 자체가 25년 하반기에 인제 착공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한다면 27년, 28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복합 쇼핑몰 신세계 부지 또 전일방 부지에 대한 이야기 김광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 봤습니다.
김광민 부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난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죠. 실제로 광주 전남은 올 봄까지 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역시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도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입니다. 오늘 박연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과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 예. 우리 지역의 뭐 대표적인 뭐 이 강이죠. 영산강의 이름을 딴 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 제주, 남해 하동까지 이 환경 관리, 이 환경 정책을 지원하고 또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 주민 한 400만 명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하고 또 가뭄, 또 홍수 등에 대응하고 무등산이랄지 다도해 등 또 지역에 좋은 어떤 자연 환경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보존 업무,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관리, 또 여러 가지 유해학 물질로 인한 어떤 사고 대응,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기후 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상 기후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 보면은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는 광주 남해에서 사상 초유의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었고요. 가뭄이 끝나고 나니까 여름에는 또 홍수 때문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재난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 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최악의 가뭄 상황하고 또 기록적인 어떤 폭우 상황을 연속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 나름 또 그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향후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자연재난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3일 날 영산강, 섬진강 저희들 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이 안정적인 어떤 그 용수 공급 대책, 그다음에 대체 수자원 개발, 또 도시 침수 등 대응하는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 대책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하고 연동해서 저희 관내에는 하루에 한 100만 톤씩 물을 소비하는 광양만권 산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어떤 대책들이랄지 또 하천에 대한 어떤 홍수 예방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장님 조금 전에 이제 물관리 종합 계획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굉장히 또 비중 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가뭄 이게 좀 지역민들한테는 많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 식수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뭐 영산강물을 가져다가 쓰느니 많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예. 사실 뭐 근래에 없었을 정도로 아주 극심했던 가뭄 때문에 생긴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 수질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영산강 수질이 지금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산강 수질이 이렇게 안 좋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산강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왔던 겁니까? 영산강은 일단은 하천 유지유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유역 면적은 좀 좁고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하천에 흐르는 유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고요. 그리고 광주 하수처리장 이 방류수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위기에는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한 70% 정도 영산강 수량에 차지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수질 관리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수기에 비해서 농경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점 오염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가뭄 때 그래서 영산강을 식수로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예, 할 수 예.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은 수질이 좀 그렇다 하지만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나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게 영산강의 식수로라도 활용이 가능한지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예. 저희 청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산강의 수질을 좀 많이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주암댐이랄지 장흥댐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물을 좀 활용해서 영산강의 어떤 그 수자원을 좀 확충하는 부분, 또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하천에 유량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광주 하수처리장이 이 수질 관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 한 1,34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수질이 좀 깨끗해지면은 영산강 본류의 어떤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수질이 개선이 되면은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취수도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던 지난 가뭄 지역민들한테 많은 충격이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올 텐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셨죠. 예예. 그 백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금년 11월 9일 날 발간한 가뭄 백서입니다. 이 가뭄 백서에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가뭄 대책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수록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그때 주암댐 물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런 극심한 가뭄 현상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 양성항청 홈페이지나 국가 가뭄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시라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겨울철이 되니까 신경 안 쓰게 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과 온난화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연중 일상화가 됐습니다. 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예.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좀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로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좀 계절적인 어떤 요인으로 주로 미세먼지가 12월부터 한 3월까지 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평시보다 좀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대책들의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는 대형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사업장이 이 미세먼지 시즌에는 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좀 줄이는,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사업장마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더 줄이는 노력을 같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저희 청에서 여러 가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불법 배출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송 부분에서 올해 광주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 차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조기 폐차랄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난방 온도를 가급적 한 18도씨로 권고를 유지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이때는 공공기관의 차량이 2부제로 강화가 됩니다. 좀 시민분들께서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회용품에 대한 보증금제. 이제 지난 9월에 환경부가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감축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일 텐데요. 자, 영상강력 환경청에서는 일회용품 감량 대책 여전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이렇게 일회용품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카페랄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좀 반영해서 종이컵은 좀 강제적인 어떤 사용 금지보다 가급적 자발적인 어떤 권고 내지는 국가 지원을 통해서 좀 줄여가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난 9월에 저희 환경부에서 이미 현장에서 안착된 18개 일회용 품목하고, 또 작년 11월부터 한 1년 동안 종이컵을 비롯해서 5개 품목을 계도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이번에 이제 규제 대상에서 좀 빼고, 나머지 4개 품목, 플라스틱 빨대랄지 이 비닐봉투, 그다음에 우산 비닐, 이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는 기존의 어떤 규제하는 어떤 정책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지원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 다용품 사용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용 컵이랄지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고로 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우수하게 참여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금리를 좀 더 할인해 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가뭄 문제, 대기질, 일회용품 문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산강육 환경청에서 2024년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를 준비를 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역은 2020년에 섬진강 홍수,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극한 가뭄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기상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영산강, 섬진강 유형 물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극한 가뭄에도 문제가 없는 이 광양만권 산단, 용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세부적으로 차질 없이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재해가 심하다 보니까 하천의 범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관내에 하천 정비 예산이 한 35%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유발 가능성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충이랄지 정비 사업을 확충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는 강이랄지 하천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환경 교육도 강화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박연재 환경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저래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강함으로 봐야 할까요? 이른바 개딸과 수박들의 분란, 탈당이나 분당, 신당으로 가는 세력 다툼, 싸움으로 봐야 할까요? 민주당 삼선 의원이죠. 비명계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과 관련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끌시끌하다고 했는데 시끌시끌한 거는 맞는 거죠 지금? 아닌가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정치권 전체가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근데 네. 다른 언론들은요, 네.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혁신계라고 써기 시작을 했는데 혁신계, 예. 비명계 말고 비명계 혁신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말씀하신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해시태그를 달아서 12월 10일 함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쓰셨던데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저희가 이제 원칙과 상식을 11월 달에 출범시킨 이후 네. 이제 3주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국회 대회의실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뭐 적으면 500명, 1000명 정도의 그 국민들을 좀 모아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속에서 민주당의 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진짜 수박으로 지칭되는 우리 혁신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문제인가? 이거랑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뭐 개딸당이다 고쳐 쓰지도 못할 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이재명의 민주당 뭐가 그렇게 문제여서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건가요? 1차적으로는 뭐 이제 대한민국 정치 전체의 문제가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거대 양당의 이제 극단화된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고 실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뭐 30% 정도의 무당층 이런 뭐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뭐 이런 목소리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어도 무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어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30% 초반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일부 MBS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조사하는 거를 보면은 뭐 27, 8% 정도까지도 떨어져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오히려 더 여론조사가 떨어져 있기까지 하거든요. 어떤 거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지는 것도 있죠. 특히나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같이 혐오 그 도덕을 회복하지 못하고 혐오스럽게 바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강성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강성 팬덤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과 이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뭐 그게 충정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수박으로 낙인 찍고 저것들을 출당시키자. 뭐 이러면서 그 예전에 저희가 해방 이후에 좌익 우익 논쟁이 굉장히 심할 때요. 그 당시 보면은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처단해야 될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과 지금 뭐가 다르냐? 비명계 의원들 아니고 혁신계 의원들을 해방 공간에서 우익이 좌익들 빨갱이로 몰아서 몰살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거의 수박을 처단하자. 실제 내가 한 발의 총알이라도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막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은 정비여당 국정 운영의 오만과 독선 대 민주당 국회 운영의 오만과 독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적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면요. 그건 뭐 일반적인 평이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선을 선택한 선거가 아니고 차악을 선택한 선거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30%의 국민들이 찍고 싶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트렌드이고요. 이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오만의 모습인데 그리고 독선적인 모습인데 그럼 민주당은 반면 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또한 뭐 계속되는 그 입법 독주 뭐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반 의석을 가지면은 뭐 계엄을 할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당연히 오만으로 보일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30% 무당층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저희 KBC 인터뷰에서 30% 무당층 얘기를 강조를 하시던데 이게 현실이 그렇다.
이건 다 뭐 신당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30% 무당층을 가져가는 이탈한 민주당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도 잘못할 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은 뭐 진짜 40%에 버금가는 뭐 이저 아니면 넘어서는 이 정도의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27%라고 하는 이런 최악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때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원인은 이 사람들이 30%의 무당층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실망한 과거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그래야지만 총선이 승리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0%의 무당층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3일 원칙과 상식이 기자회견 열고 당 지도부의 도덕성이랑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한 답을 좀 이달 중하순까지는 주시라. 안 그러면은 뭐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 결단이 뭔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당이 그렇게 도덕성도 회복하고 신뢰도 회복하고 이제 막말 퍼레이드 이제 그만하고 여태까지 못다한 미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래 이제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반성했나 보네. 네. 이런 인상을 이런 변화하고 혁신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줘야지만 네. 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그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연동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당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아니야 무슨 선거에 명분 지키려다가 선거지면 무슨 소용 있어라고 하면서 병리평으로 과거 태행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또 그랬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속을 한다고 다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네. 다음 대선 만약 총선 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아서 이 두세 달 남았으면 이제 총선 공약들이 막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총선 공약 내놓으면 아이고 저거 뭐 거짓말이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원고에도 없었던 얘기를 지난 6월 교수단체 대표연설 때 얘기를 합니다. 네. 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우리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내가 앞으로 이제 정치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래놓고 8월 달에는 아니야 나 이제 부결시켜줘. 불체포 특권 특권이 당론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부결시켜달라고 말 바꾸게 하고 이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그래 어떤 공약을 내세워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 예를 들어 광주 전남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면 네. 광주 전남에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한번 찍어보자. 저 공약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저거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얘기구나. 저 민주당은 언제든지 말 바꾸게 하고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정당 이렇게 낙인 찍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뭐 흔히 하는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쳐 쓰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계속 뭐 있겠다라는 것도 약간 우스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 그런 말씀도 있지만요. 네. 그 중이 떠나가지고 그 절이 네.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오고 신도들이 하나도 안 온다면 그 절 자체가 폐쇄되겠죠. 어쨌든 민주당 그럼요. 안에 남아서 현재로서는 도모를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인 네,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건 뭐 제가 이제 평가할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결단력의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러니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민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당을 나가거나 신당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정권 심판, 뭐 반윤 정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런 어떤 명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이재명 싫어서 신당한다, 뭐 반명 신당, 뭐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거기는 이제 여당 출신이니까 그런 식의 네이밍이 붙이는 거겠고요. 네. 아마도 신당에 성공하려면 제 느낌에는 지금의 정치가 그 정치의 분류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하더라도 원칙과 상식이 합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뭐 별로 없다. 저희하고 뭐 공유하거나 공감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민주당을 개선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이겨보자.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하는 민주당이 아니고 신뢰를 네. 받는 민주당을 만들고자 합의입니다. 근데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뭐 연대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말로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대의 모습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네. 훨씬 더 지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치고 나가면은 다른 그 정세균이나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네. 내가 거기에 왜 들러리를 서?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물밑 대화가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서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네.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그제 광주에서 북콘서트도 하고 5.18 묘지도 참배를 하고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네. 대선을 패배할 때 저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과 네. 윤석열 두 분 중에 누가 더 공정하냐? 윤석열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를 빼앗겼죠. 그 공정의 가치를 빼앗긴 것이 대선 패배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선 때도 조국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끊기 위한 당내에서의 노력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조국 그 전 장관이 어디에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그 신당을 만든다거나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진보 진영한테, 전부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한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더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질 수뿐이 없습니다. 왜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 완전히 내로남불식이네. 어찌 됐든지 아무리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거는 자기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방탄하기 위해서였는데 조국 전 장관도 자기 방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출마보다는 그냥 사법적 대응에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본인의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발언과 관련된 범죄 혐의 재판도 아니고 방탄이 되나요? 국회의원이 된다고? 최종적 판단은 안 되지만 시간이 무지무지 늘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황운하 의원 네. 얼마 전에 그 유죄 판결을 네. 받았는데요.
그게 1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겠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거를 그 뭐 여러 이유로 해서 많이 미룰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공천 받으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렇게 쓴소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냉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앙에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동네에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악수하고 네. 이원욱 도와줘 이러고 다니는 게 그 공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겠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로서는 굉장히 개인적 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해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김상현 음. 전 총재를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정대철 음. 그 의원을 인정을 하고 이러면서 아우르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수박이니 잘못하는 것도 아니죠. 아니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좋은 정당으로 만들자. 이런 충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당.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계산해서 좋은 정당 만들어야죠.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 말씀을 하셔서 그때 2000년인가요? 그 이른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뭐 정풍운동, 왜 정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노갑 이선 후퇴 촉구하면서 했던 거, 그런 거하고 지금 원칙과 혁신이 하는 원칙과 거하고- 상식. 원칙과 상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원칙과 상식이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궁극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원칙과 상식이? 저희가 이제 곧 진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부터 뭐 한 달이 이제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당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존적 고민들을 마지막에는 해서 야 개인적으로 살아남자 이러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양극화된 정치 속에서 분열의 정치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럼 뭐 불출마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당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거 여러겠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여러 가지일 텐데 저희 4명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유하거나 뭐 얘기를 해본 바는 없고요. 다만 지금은 어찌 됐든 당을 살리자. 그리고 결국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40% 45%의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다면 네. 윤석열 정권도 바뀝니다. 음.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오만하게 계속 굴 수 있는 거는 봐 내가 이렇게 오만하게 굴어도 실정하고 무능하고 못한다고 하지만 너넨 더 못하잖아. 여론조사 결과들 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떠받들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오만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바뀌고 신뢰를 받는 정당, 도덕적으로도 회복되는 정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면은 다시 한번 모셔서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6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